학생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항공역학, 공기역학 셋째 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챕터 2 Aerodynamics Some Fundamental Principles and Equations 부분을 설명을 할 거고, 총 2주에 걸쳐서 챕터 2를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들은 이전에 학생들이 배웠었던 플루이드 메카닉스, 유체학 부분에 대한 복습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들이 조금 더 이해가 편하도록 이전에 배웠었던 유체학 부분을 다시 펼쳐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을 할게요. 우선 2.2 Introduction and Roadmap이라고 해서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각 챕터에 대한 로드맵을 쭉 설명을 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설명할 거다,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다룰 거다 라는 것을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챕터 2도 마찬가지로 로드맵을 이런 식으로 꾸며놨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 눈에 익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continuity equation이라든지 momentum equation, 이런 것들은 fluid mechanics 때 배웠던 것들이고, 그리고 substantial derivative라고 해서 물질 미분, 전 미분, total derivative, 전무 미분, 이런 것도 배웠을 거고, streamline, vorticity, circulation, 그리고 stream function 같은 것들도 다들 유체학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다루게 될 거고, 이번 시간에는 사실 요 continuity equation, momentum equation 요 정도까지만 다룰 거고, 다음 주 수업에서 여기 요 부분들을 복습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내가 유체학 때 챕터 6장에서 내가 몇 개를 일부러 생략했던 게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 벨로시티 포텐셜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략을 하면서 항공역학에서 다루게 될 거라고, 항공역학 과목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다루게 되니까 지금은 다루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챕터 2에서 좀 새로 배운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유체학 부분은 아니고 벡터랑 스칼라랑 벡터에 대한 내용들이라서, 사실은 이거는 학생들이 언제지? 정력학 1학년 때 배웠던 정력학, 지금은 공학기초역학으로 이름 바꿨는데 그 정학학 때 배웠던 내용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공학 수학 뒤쪽에 있는 내용 중에 예를 들면 다이버전스라든지 그레디언트라든지 커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배우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유체역학 시간 때, 유체역학 교과목 때, 과목을 다룰 때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했었고, 이번 시간에도 그런 부분들, 벡터 캘큘러스 부분들을 조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2 Review of Vector Relations라고 적혀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학생들한테 이제는 학생들이 3학년이니까 내용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벡터 알지브라에 대한 몇 가지 설명을 하자면,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생겼대요.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생겼고요.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생겼을 때 두 벡터의 합, A 벡터랑 B 벡터의 합인 C 벡터는 A 벡터의 시작점이 여기서부터 B 벡터의 끝점인 여기를 이어서 이렇게 C 벡터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B 벡터의 반대 방향인 요 벡터를 마이너스 B 벡터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게 되고, 여기 서브트랙션이라고 부르는 A 마이너스 B 벡터는 사실 A 벡터 플러스 마이너스 B 벡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A 벡터와 마이너스 B 벡터의 합은 또는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의 합은 A 벡터의 시작점과 마이너스 B 벡터의 끝점을 이은 요 부분, 요 D 벡터가 A 벡터와 B 벡터의 그 뺄셈 부분이 될 거죠. 그리고 프로젝션 또는 도트 프로덕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두 벡터 사이에 점을 이렇게 찍어서 표시를 하는 방법이고, 요 부분이 지금 프로덕트 부분입니다. 이게 그 수학적으로는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 중에 B 벡터의 어떤 성분 중에 B 벡터의 컴포넌트 중에 A 벡터와 평행한 부분에 대한 부분의 요 크기를 곱한 거다. 그래서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컴포넌트 중에 A 벡터와 평행한 부분의 크기를 곱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프로젝션이라고 굳이 표현을 하는 이유는, 그때 내가 어떻게 표현을 했었냐면, 여기다가 불빛을 비춰서 여기에 어떤 그 형광등 같은 것도 있고 불빛을 비추면 요 B 벡터의 그 그림자가 요렇게 생긴다. 여기에 요렇게 생긴다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요만큼의 거리가 요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요 두 개의 벡터 사이의 사이각이고요. 그래서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그 불빛이 비쳤을 때 B 벡터의 어떤 그림자 크기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프로젝션이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션은 한국어로 얘기하면 정사형이라고 하는데, 그 정사형이라는 뜻 자체가 어떤 빛을 비쳤을 때 투영을 한다고 해서 B 벡터의 투영된 그림자, 이 부분을 뜻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프로젝션 또는 도트 프로덕트로 표현을 하고, 나중에 뒤쪽 가면은 조금 다른 표현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거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A 벡터와 B 벡터 사이에 곱셈 형태로 나타내게 되고, 요거는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A 벡터와 B 벡터 간의 크기와 그리고 그 두 벡터 사이에 A 벡터와 B 벡터 사이의 사이각인 세타에 대해서 사인 세타를 곱하고 E라는 어떤 유닛 벡터를 곱하게 되는데, 이 유닛 벡터는 A 벡터와 B 벡터의 수직인 각각 A 벡터에도 수직이고 B 벡터에도 수직인 어떠한 유닛 벡터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유닛 벡터를 이렇게 곱해줬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요거는요,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 그리고 사인 세타는 요 두 벡터가 만들어내는 어떤 평면의 넓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리고 요 E라는 벡터는
요런 평면의 수직한 방향으로의 유닛 벡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크기고요. 요게 A 그 크로스 프로덕트의 크기에 해당하고 E라는 게 그 방향이 그 크로스 프로덕트 된 결과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리고 프로젝션 같은 경우, 토스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결과값이 스칼라 값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 프로덕트는 벡터 값으로 되어 있다는 것 아마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벡터의 그 방향은 그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벡터에 대해서 여기서 G라고 표시를 해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많이 배웠던 부분이니까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코디네이트 시스템, 제일 기본적으로는 렉팅귤러 코디네이트 또는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라고 해서 직교좌표계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유체각 시간에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대부분이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쓰기는 하지만 이렇게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라든지 이렇게 그 원통형으로 생겨 있는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라든지 아니면은 그 비행동력학 부분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 스페리컬 코디네이트 이렇게 생긴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이들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사용하고 있으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2차원의 그 코디네이트 시스템 안에서는 요 K라는 부분이 없고요. K라는 부분이 없고 그냥 X, Y 요 2차원 평면에서의 벡터만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포지션 벡터라고 해가지고 어떤 P점까지의 거리 요거를 R 벡터라고 했을 때 2차원에서는 XI 벡터 플러스 YJ 벡터로만 표현이 될 거고 3차원에서는 K 이쪽 부분 X, Y, Z 디렉션 방향으로의 K 벡터가 K 방향의 벡터가 더해져서 GK 벡터가 추가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I 벡터와 Z 벡터 그리고 K 벡터는 각각 X, Y, Z 방향으로의 유닛 벡터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만약에 A라는 벡터가 카르테시안 스페이스 그러니까 이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이용해서 그 표현이 된다고 하면은 A 벡터의 X 방향으로의 크기 그리고 Y 방향으로의 크기, Z 방향으로의 크기가 각각 I 벡터, Z 벡터, K 벡터 각각의 유닛 벡터가 곱해져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 만약에 A 벡터라고 했을 때 A 벡터가 가지고 그러니까 A 벡터의 X 방향으로의 크기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AX 그리고 Y 방향으로의 크기 AY 그리고 Z 방향으로 크기 AZ를 각각 IJK의 유닛 벡터들로 곱해서 더하면 A 벡터가 카르테시안 스페이스에서 정의되는 이런 수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AX랑 AY랑 AZ 같은 경우는 그 각각의 각각의 디렉션에 대해서 도트 프로덕트를 수행을 하면 크기를 얻을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정력학의 방향 코사인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1학년 때 배웠던 방향 코사인 부분이랑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하면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2.2.2, 2.2.2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부분이고요.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원통형, 그러니까 실린더 형상의 어떤 코디네이트를 뜻합니다. X, Y, Z, 이렇게 만약에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가 X, Y, Z라고 그 정의가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는 X랑 Y를 이렇게 직교로 표현하지 않고 R 방향 요 원의 그 반경 방향인 요쪽 방향으로의 R 벡터 그리고 X축을 기준으로 요렇게 돌아가는, 요렇게 회전하는 세타 디렉션, R 디렉션, 세타 디렉션, 그리고, 그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의 Z 디렉션과 똑같은 Z 디렉션에서 R 디렉션, 세타 디렉션, Z 디렉션 이렇게 표시가 되는 코디네이트입니다. 똑같이 세 개의 그 벡터가 더해져서 나타나는 시스템이기는 한데 아까는 요 X 벡터랑 Y 벡터, 단위 벡터 유닛 벡터가 X 방향으로 그 표시되어 있는 것과 Y 방향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 요 두 개의 벡터가 서로 직교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Z 방향으로의 K 벡터 또한 직교가 돼서 그러니까 세 개의 유닛 벡터가 서로 직교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여기서 사실은 직교긴 합니다. 뭐, R 벡터랑 세타 벡터가 서로 직교고, Z 방향으로 벡터가 직교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R 방향으로의 벡터는 원의 반경 방향으로의 벡터, 그리고 세타는 요쪽 방향, 그 돌아가는 그 각도 방향의 벡터, 그리고 C 벡터는 그냥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의 C 방향으로의 벡터와 같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직관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요만큼의 거리를 R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요 중간 사이의 사이각 X 코디네이트 X축과 요 R이라는 벡터의 중간 요 사이각을 세타라고 봤을 때 X축의 요 거리 요만큼은 R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Y축으로의 거리 요만큼은 R 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서의 값을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로 바꾸고 싶다. 카르테시안 스페이스에서 정의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 트랜스폼을 할 수가 있습니다. R 값과 세타 값을 이용해서 X를 정의를 하고 R과 세타 값을 이용해서 Y를 정의를 하고요. Z 쪽으로의 값은 둘 다 똑같은 Z 디렉션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값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만약에 그 카르테시안 스페이스에서의 값을 가지고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그 스페이스 바꾸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X 방향으로의 거리 곱하기 Y 방향으로의 거리에 루트를 씌웠을 때 요렇게 요 R의 크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세타는 탄젠트 세타가 X분의 Y가 되기 때문에 세타 자체는 아크 탄젠트의 X분의 Y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Z 방향으로의 크기는 그냥 그대로 Z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를 정의를 하는데
유체학에서는 사실은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를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어디든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사실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일 거고, 그 다음에 조금 특수하게 비행동력학 같은 부분에서는 이렇게 스페리컬 코디네이트를 더 많이 사용할 거고요.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는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해한 선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피리컬 코디네이트입니다. 이 부분은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서 추가적으로 똑같이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랑 마찬가지로 반경 방향으로의 벡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x 코디네이트에서의 x 코디네이트와 이루는 각도에 대한 각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코디네이트가 한 개가 더 있고, 그러니까 아까는 z 디렉션으로 요렇게 똑바로 고든 요런 코디네이트를 썼는데, 여기 아니라 z 디렉션과의 요만큼의 거리, 요만큼의 각도, 요렇게 돌아가는 코디네이트가 추가가 되어서, 정확히 말하면 추가가 됐다기보다는 z 디렉션으로의 코디네이트가 요렇게 여기 z 디렉션을 기준으로 요렇게 돌아가는 코디네이트로 변경이 돼서 r 세타 파이 또는 r 파이 세타의 r 세타 파이 또는 r 파이 세타의 코디네이트를 가지도록 구성되어 있는 코디네이트가 스피리컬 코디네이트입니다. 요거는 직교 x, y, z가 서로 직교하고 있고요. 얘도 r, 세타, z가 직교되어 있긴 하지만 r은 이쪽 방향, 그리고 세타는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 z 벡터는 z 디렉션은 그냥 수직하는 방향이었고, 스피리컬 코디네이트에서는 r 방향, 여기서 그냥 요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r 방향, 요렇게 요쪽으로 나아가는 요런 r 방향의 벡터, 그리고 유닛 벡터, 그리고 여기서는 세타를 이렇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z 디렉션으로부터 요렇게 돌아가는 세타 유닛 벡터, 그 다음에 x축으로부터 요렇게 돌아가고 있는 파이 벡터, 요렇게 구성돼서 r 세타 파이의 코디네이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r 세타 파이 코디네이트에서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로 만약에 트랜스폼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r 세타 파이를 값을 이용해서 x, y, z를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로 변경하고 싶다, 트랜스폼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수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아마 학생들이 동력학이나 아니면 비행동력학 이런 부분에 그런 내용의 과목을 수강을 했다고 하면은 이 스피리컬 코디네이트에 대해서도 충분히 익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칼라랑 벡터 필드와 벡터 필드에 대해서 나눠서 구분 지어서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해요. 요 그림은요, 그냥 내가 인터넷에서 하나 예를 들어서 따온 건데, 여기 있는 요런 벡터들 있잖아요. 이렇게 검은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 거는 벡터를 표시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요렇게 선이 요렇게 등고선처럼 요렇게 나타나 있고, 색깔이 파란색에서부터 빨간색으로 요렇게 나아가는 거는 프레셔라고 봅시다. 네, 프레셔라고 봅시다. 그래서
뭐 여기가 높은 압력을 가지고 있고 여기가 낮은 압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유동이 그 유체가 여기서부터 요렇게 요런 벡터를 따라서 요렇게 흘러간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요렇게 흘러간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요 그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요 검은색 벡터를 제외하고 요거 여기 없다고 가정을 하고 요렇게 파란색에서부터 빨간색으로 쭉 요렇게 표시되는 요런 부분, 요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스칼라 필드라고 합니다. 필드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요런 그 유동 영역 그 유체역학의 쪽에서는 요런 유동 영역 내에서의 유동 영역 내에서의 어떤 데이터 그 필드라고 뭐라 해야지? 데이터가 이렇게 꽉 차 있는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유체가 흘러가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필드라는 거는 크게 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 그냥 유체가 흘러가는 공간이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데 스칼라 필드라는 거는 벡터의 개념은 아예 없애고 벡터의 개념은 아예 고려하지 않고 스칼라 값으로만 이렇게 표시되는 필드를 스칼라 필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압력이나 유체학 입장에서 압력이나 밀도, 프레셔, 덴시티, 온도에 해당하는 템퍼러처 이런 애들은 벡터 값이 아니고 스칼라 값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점을 하나 딱 찍고요. 여기 점을 딱 찍고 요 점에서의 프레셔는 뭐 A라는 값입니다. 아니면은 요 점에서의 density는 A라는 값이 B라는 값입니다. 그리고 요 점에서의 temperature는 C라는 값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값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성분들 그런 것들이 스칼라 퀀티티고 그런 것들로 스칼라 퀀티티로 이렇게 쭉 이렇게 꽉 차져 있는 필드를 스칼라 필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스칼라 필드 같은 경우는 뭐 벡터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스칼라에 대해서만 고려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여기서의 프레셔 값과 여기서의 프레셔 값 각각의 위치에 대한 프레셔 값이 각각 다를 거예요. 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만약에 모든 점에서 그 압력이 같다고 하면 똑같은 색깔이 다 꽉 차져 있어야 되는데 색깔이 점점 갈수록 이제 파란색에서부터 빨간색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 위치에서의 값들이 다르다. 각 위치에서의 스칼라 값들이 다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프레셔든 아니면 덴시티든 템퍼러처든 모두 다 스칼라 퀀티티이긴 하지만 각각 위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각 위치에 대해서 프레셔가 다를 거니까, 각 위치에 대해서 덴시티가 다를 거니까, 각 위치에 대해서의 템퍼러처가 다를 거니까 X, Y, Z를 정해줘야 됩니다. 어떤 위치에서의 프레셔, 어떤 위치에서의 덴시티 이런 식으로 정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요 전체 필드가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한다.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으면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지만 시간에 따라서 예를 들면 요 점에서의 프레셔가 뭐 1파스칼, 1초일 때는 1파스칼, 2초일 때는 2파스칼, 뭐 3초일 때는 0.5파스칼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한다고 하면은 프레셔는 시간에 대한 함수가 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X, Y, Z 3차원일 때 X, Y, Z에 대한 공간에 대한 함수이기도 하지만 시간에 따라서도 변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함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P는 P, X, Y, Z, T 이렇게 표현되는 게 스칼라 벡터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로도 X, Y, Z, T를 가지게 되고요. 근데
이 스칼라 필드라는 것 자체는 사실 어디서든 그러니까 어느 코디네이트에서 정의든 상관은 없어요. 예를 들면 x, y, z의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든 아니면 r 세타 z의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든 r 세타 파이의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든 같은 물리적으로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하면은 어떤 코디네이트에서 정의가 되든지 간에 똑같은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x, y, z, r 세타 z, r 세타 파이 이렇게 각각 세 개가 다른 코디네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이퀄이라는 표시를 써놨습니다. 여기까지가 스칼라 필드에 대한 내용이고요. 벡터 퀀티티에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요. 벡터 퀀티티는 이렇게 검게 요 부분에서 요 그림에서의 벡터 퀀티티는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건데 요 검은색 화살표 같은 경우는 전체 필드에서 각 위치가 가지고 있는 각 점이 가지고 있는 벨로시티 벡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벨로시티 벡터를 V라고 하고 볼드체로 이렇게 표시를 했다고 했을 때 얘를 Vx, Vy, Vz, I, J, K 방향으로 이렇게 나눠서 표시를 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Vxi는 X 방향으로의 코디네이트, X 방향으로의 벨로시티, 그리고 Vy는 Y 방향으로의 벨로시티, Vz는 Z 방향으로의 벨로시티가 될 겁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Vx도요, 예를 들면 요 그림에서 봤을 때 요점이랑 각각 지금 벨로시티 벡터의 방향이랑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스칼라 필드에서랑 마찬가지로 Vx도 Vy도 Vz도 X, Y, Z 이런 식으로의 코디네이트에 대한 함수가 되고요. 추가적으로 스칼라 필드랑 마찬가지로 시간에 따라서 만약에 벨로시티 벡터가 계속 변한다. 벨로시티 벡터가 뭐 1초일 때는 이렇게 생겼고 2초일 때는 이렇게 생겼고 3초일 때는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고 하면은 Vx, Vy, Vz 또한 t에 대한 함수가 돼서 x, y, z, t에 대한 함수값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Vx, Vy, Vz는 I, J, K라는 벡터 형태로 표시가 되지만 이 벡터 또한 X, Y, Z, T라는 어떤 성분에 대한 함수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벡터 필드라는 것은 이렇게 벡터 퀀티티로 나타내는 어떤 전체적으로 그런 벡터 퀀티티로 나타내지는 필드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칼라 프로덕트, 벡터 프로덕트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하자고 하면 요거 아까 봤죠? 도트 프로덕트. 그래서 A 벡터가 AX, AY, AZ, IJ, K 벡터로 이렇게 나타내고 마찬가지로 B 벡터도 이렇게 나타내진다고 했을 때 A 벡터와 B 벡터의 도트 프로덕트, 스칼라 프로덕트는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정의가 됩니다. AX 곱하기 BX, AY 곱하기 BY, AZ 곱하기 BZ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벡터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아까 크로스 프로덕트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I 방향으로의 스칼라 값은 AY 곱하기 BZ 마이너스 AZ 곱하기 BY, AY, BZ 마이너스 AZ, BY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J 방향으로의 스칼라 값, 요 부분은 AZ, BX 마이너스 AX, BY, BZ 요 부분은 지금 요 부분이랑 조금 순서가 다르게
보이는데 요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주고 요게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되면은 그대로 ax 플러스 bz 마이너스 az 마이너스 bx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학생들이 정규과 시간에 다 배웠을 거예요. 어떻게 곱하는지, 어떻게 곱해서 벡터 프로덕트를 이렇게 표시하는지 다 배웠을 거니까 뭐 그때 이해했던 방식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K의 방향으로의 스칼라 값은 ax by 마이너스 ay bx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라인 인테그랄, 그 다음에 서피스 인테그랄, 볼륨 인테그랄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도 공학 수학에서 다루고 넘어왔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우리 수업에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 그냥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A라는 점이 여기 있고 B라는 점이 여기 있고 그 사이에 있는 어떠한 라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이 라인은 DS라는 조그만한 세그먼트, 요 조그만한 길이의 어떤 세그먼트로 여러 개를 이렇게 쪼개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수많은 어떤 DS라는 어떤 세그먼트로 쪼개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각각 위치에서의 DS가 이렇게 구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하나의 DS가 A라는 벡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요 A가 지금 요 DS가 가진 A 벡터는 이렇게 표시가 되겠지만 요 위에 있는 다른 DS, 다음 DS에 대한 다음 세그먼트에 대한 A 벡터는 이런 식으로 요렇게 길이라든지 방향이 이렇게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또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냥 얘가 벨로시티 벡터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벨로시티 벡터는 여기서의 벨로시티 벡터와 여기서의 벨로시티 벡터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을 거고 어쨌건 이렇게 DS가 이렇게 있고 A라는 벡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A에서부터 B까지 요 라인을 따라서 인테그랄을 수행하는 것이 라인 인테그랄입니다. DS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했을 때 DS 벡터를 그냥 여기서부터 이렇게 정의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요. 요 두 개의 도트 프로덕트를 A에서부터 B까지 요 라인을 따라서 인테그랄을 수행한다라고 해가지고 라인 인테그랄이라고 표시를 표현을 합니다. 라인 인테그랄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만약에 어떠한 서피스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면이 구성되어 있고 요 면의 가장자리 요쪽 가장자리 부분을 이렇게 선으로 쭉 그은 다음에 태곡선을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태곡선을 하나 만들고요. 요 라인에 따라서 어떠한 벡터를 이런 식으로 인테그레이션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랑은 조금 다르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A에서부터 B까지라고 표현하지 않고 첫째 포인트가 여기라고 했을 때 요 한 바퀴를 전체 다 돌아온다라고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C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 C라는 거는 클로즈드 라인, 클로즈드 룹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어떤 패곡선이라는 것을 뜻하고요. 이 패곡선을 따라서 인테그랄을 수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게 라인 인테그랄이고요. 물리적으로 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아마
다른 레퍼런스나 아니면 다른 책에서 설명이 되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너무 그렇게 깊게 가지는 말자고요. 그냥 라인 태그를 이렇게 설명된다. 이렇게, 이해된다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고요. 그다음 서피스 인테그랄은 라인 인테그랄에서 한 차원 더 높은 인테그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앞에서 보면은 인테그랄의 표시 요 있죠, 요 인테그랄 표시가 여기서는 라인 인테그랄에서는 한 개만 있거든요. 그래서 1차원 인테그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서피스 인테그랄에서는 이렇게 두 개의 인테그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 안에 들어가는 그 내용 같은 경우는 똑같이 뭐 여기도 ds라고 하는 어떤 단위 평면에 대한 벡터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동일하되 안에 있는 요 값 같은 경우는 어떤 스칼라 값에 대한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벡터 값에 대한 도트 프로덕트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벡터 퀀티티에 대한 크로스 프로덕트로 고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조금 자유롭게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단위 면적, 아까는 여기서는요 단위 길이 ds라는 단위 길이에 대해서 설명했던 거고, 여기서는 ds라고 해서 단위 면적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단위 면적을 고려하게 되고, 만약에 이러한 클로즈드 룹을 가지고 있고, 요 안에서 정의되는 S라는 서피스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DS를 이렇게 작은 어떤 단위 표면으로 보자고요. 그래서 요 단위 표면에서요, 요 표면에서 가지고 있는 P, 뭐 예를 들면 요거를 고렸을 때, 요 평면이 가지고 있는 P라는 값을 요 전체 평면에 대해서 인테그랄을 수행한다. 이런 것들이 서피스 인테그랄이고요. 만약에 뭐 P 값이 아니고, 여기서 가지는 값의 P 값이 아니라 뭐 A라는 벡터 값이 있다. 그래서 걔의 도트 프로덕트와 크로스 프로덕트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런 것들도 서피스 인테그랄에 해당합니다. 서피스 인테그랄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 단위 평면에 대해서 정의되는 어떤 값을 이렇게 전체 평면에 대해서 인테그랄로 수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서피스 인테그랄의 어떤 적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떤 거냐, 요 안에 있는 값들이 뭐냐,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뭐 결과값이 벡터가 될 수도 있고, 스칼라가 될 수도 있고, 벡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클로즈드 루프로 구성되어 요런 서피스에 대해서 그 서피스 인테그랄을 수행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아까 이렇게 표현된 것처럼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친 다음에 밑에 S 이렇게 표현을 해서 어떤 클로즈드 서피스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설명할게요. 얘는요 그냥 클로즈드 라인, 그러니까 패곡선에 대한 내용이고요. 요거는 패곡면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 공 있죠, 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의 표면을 보면 얘는 패곡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패곡면에 대해서 서피스 인테그랄 수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물리적으로 어떤 서피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위 평면에 대해서 인테그랄을 쭉 수행하는 것을
서피스 인테그랄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볼륨 인테그랄은 여기서 한 차원 더 나가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인테그랄이 2개에서 3개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그 클로즈 서피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클로즈 서피스로 감싸져 있는, 예를 들면 공이면 공의 표면으로 감싸져 있는 그 공의 내부 있죠. 내부에 단위 볼륨, 단위 부피라고 합시다. 단위 부피가 하나가 있고, 그 단위 부피에 대한 전체적인 인테그랄을 수행하는 것이, 공 내부에서 전체적으로 인테그랄을 수행하는 것이 볼륨 인테그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용이 좀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러면은 뭐 우리 한국어 각 책에서도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을 거고, 아니면은 공학수학 책을 좀 뒤져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 부분은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그 라인 인테그랄, 서피스 인테그랄, 그리고 볼륨 인테그랄은 각각 그 연관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관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이론, 시어렘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그 단위 평면에 대해서 라인 인테그랄 수행을 한 요런 값이 있으면 얘는 서피스 인테그랄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단위 평면에 대해서 정의가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 A라는 것과 뭐 도트 프로덕트를 구성하는 이런 항목이 요렇게 요 A라는 어떤 벡터가 요런 컬 A라는 벡터로 바뀌고 그다음에 클로스드 라인에 대한 그 라인 인테그랄을 서피스 인테그랄로 바꾸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스톡스 시어렘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유명한 이론이고 많이 쓰이는 부분이기는 한데, 뭐 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얘가 어떻게 정의가 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번 수업 시간 요 강의에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스톡스 시어렘을 이용하면 라인 인테그랄을 서피스 인테그랄로 변환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슷한 느낌으로 다이버전스 시어렘이라고도 있는데, 얘는 단위 평면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는 어떠한 A라는 벡터와의 어떤 오퍼레이션, 서피스 인테그랄을 이런 식으로 볼륨 인테그랄로 바꿀 수 있고, 이때는 ds가 dv로, 그러니까 단위 평면이 단위 부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ds가 dv로 바뀌게 되고, 그 두 개의 인테그랄이 세 개의 인테그랄로 바뀌고, 서피스 인테그랄이 볼륨 인테그랄로 바뀌는 이러한 그 방법도 있습니다. 요런 것들을 다이버전스 시어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레디언트 시어렘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랑 조금 다르게, 얘는요 결과값이 스칼라 값이고 얘도 결과값이 스칼라 값인데, 이렇게 벡터 값으로 표현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에 대한 P라는 어떤 그 스칼라 값에 대한 결과값, 벡터 결과값을 이런 식으로 벡터 결과값으로 그 볼륨에 대한 벡터 결과값으로 바꾸는 방법이 그레디언트 시어렘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요거 세 개가 어떻게 정의가 되고 이런 것들은 다른 레퍼런스를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요 부분에서 지금 설명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할 것 같아서 일단은 넘어가게 되고, 만약에 학생들이 굳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간다, 좀 더 설명해 달라고 하면 그 강의 외에 시간을 더 투자해가지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그냥 내가
요 내용 이후에 그 수학적으로 어떤 것들을 풀이를 할 때, 어떤 것들을 설명을 할 때, 여기서 스톡스 CRM을 썼다, 여기서 다이버전스 CRM을 썼다,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CRM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 얘는 어떤 뭐 서비스 인테그랄을 볼륨 인테그랄로 바꿨구나, 라인 인테그랄을 서비스 인테그랄로 바꿨구나, 요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2.3 Models of the Fluid Control Volume and Fluid Elements라고 적혀져 있고, 요거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내가 유체학 시간에 그 인테그랄 폼으로 정의되어 있는 이퀘이션들, 그리고 디퍼런셜 폼으로 정의되어 있는 이퀘이션들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왔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체학 때도 마찬가지고 연력학 때도 마찬가지지만 컨트롤 볼륨이라는 거, 그리고 컨트롤 볼륨을 감싸고 있는 컨트롤 서피스라는 것들을 정의를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어떠한 컨트롤 볼륨이 어떠한 유체 내에서 컨트롤 볼륨이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컨트롤 볼륨이 이런 그 모습으로 정의가 되고, 요 컨트롤 볼륨을 감싸고 있는 요 표면을 지금 이건 지금 2D라서 그냥 2D로 표현이 있어서 그냥 라인으로 이렇게 그려지지만, 실제로는 서피스, 3차원에서는 서피스로 구성되는 이러한 컨트롤 서피스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만약에 이 컨트롤 볼륨이랑 컨트롤 서피스가 시간이 지나도 그냥 가만히 있도록, 얘가 흐르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요 컨트롤 볼륨을 드나드는, 요 컨트롤 볼륨으로 들어오고 컨트롤 볼륨에서 나가는 어떤 유동이 있을 거고요. 요거랑은 조금 상반되게, 만약에 컨트롤 볼륨이 그 어떠한 속도를 가지고 여러 유체를 따라 흘러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요 안에 딱히 뭐 들어오고 나가는 게 없이 그냥 그 흘러가는 유체랑 같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렇게 표현이 컨트롤 서피스나 아니면 컨트롤 볼륨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유체학적인 표현에서는 이렇게 컨트롤 볼륨을 특정한 위치에다가 고정을 시켜놓고, 컨트롤 볼륨으로 들어오는 유동의 어떤 내용이 뭐가 있는지, 얼마만큼 유동의 어떤 뭐랄까 매스 플로우가 얼마만큼 들어오고, 아니면 모멘텀이 얼마만큼 들어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컨트롤 볼륨에서 얼마만큼 빠져나가는지, 걔네들이 얼마만큼 빠져나가는지,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컨트롤 볼륨 내에서의 어떤 매스 플로우나 아니면 모멘텀이나 뭐 에너지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이렇게 흘러가는 컨트롤 볼륨보다는 픽스드된 어떤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컨트롤 볼륨을 더 많이 고려하게 되고요. 쓰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인테그랄 폼의, 그러니까 그 지배변형식, 코버닝 이퀘이션이라고 부르는 어떤 수식의 인테그랄 폼을 정의하는데 쓰이는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2.3.2 같은 경우는 인피니티시멀이라고 해서 그 미소체적, 그러니까 인피니티시멀, 굉장히 작은 크기의 엘레멘트를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요거는 그 디퍼런셜 폼, 고버닝 이퀘이션의 디퍼런셜 폼을 정의하기 위해서 나오는 개념이고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굉장히 작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컨트롤 볼륨이 있는데, 이 컨트롤 볼륨을 되게 작게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미소한 크기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미소한 크기의 어떤 볼륨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 위치에다가 고정을 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위치에서의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든 이렇게 표현이 되든 둘 다 정의가 가능하긴 한데,
요 디퍼런셜 폼 자체는 요 엘리멘트가 흘러가는 것에 대한, 이 엘리멘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얘가 흘러가면서 어떤 유동을 만들어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이기 때문에 아까랑은 다르게 얘가 요런 볼륨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가정을 보통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오일러리안 디스크립션, 라그랑지안 디스크립션을 내가 그때 섞어서 표현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이렇게 엘리멘트 하나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을 라그랑지안 디스크립션이라고 그때 설명을 했었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 특정한 볼륨 내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을 오일러리안 디스크립션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학생들이 배웠던 내용이랑 지금 내용이랑 동일한 거니까 그때 내용을 잘 상기해가지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퍼런셜 폼 커뮤니케이션의 디퍼런셜 폼을 정의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되게 작은 미수체적의 어떤 엘리멘트가 유체를 따라서 흘러간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신에 요 미수체적 있죠. 요 미수체적의 크기는 그 유체의 입자보다는 크게, 그러니까 유체 입자보다는 훨씬 큰 단위가 되어서 유체가 마치 연속체라고 가정할 수 있는 그 컨티뉴um 미디엄이라고 가정할 수 있는 그런 조건 이상의 크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아마 유체학 시간에서도 다뤘으니까 그때 내용을 좀 상기하면 이해가 좀 편할 것 같네요. 어쨌건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이런 식으로 유체를 이해하는 어떤 방법이 있다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2.3.5 같은 경우는 플로우 필드를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플로우 필드라고 하는 거는 2차원이든 3차원이든 유체가 흘러가는 그 필드 전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필드 내에서 어떠한 유체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변화하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려면 어떠한 변수들, 어떠한 유동을 정의하는, 유동을 표현하는 변수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떠한 포인트, 이 포인트가 가지고 이 포인트에 대한 어떤 설명, 아니면 이 포인트를 포함하고 있는 이 전체 필드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프레셔, density, temperature, 그리고 velocity, 요 네 가지 성분에 대한, 요 네 가지 스칼라 및 벡터 퀀티티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아까도 설명했던 것처럼 프레셔, 덴시티, 템퍼러처, 얘네들은 스칼라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x, y, z, t라는 어떤 변수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되고, velocity 같은 경우는 벡터로 u, v, w로 표현되고, u, v, w는 각각 x, y, z, t로 표현되는 함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위치에서의 플로우 필드를 고려하려면 P, 로우 T, UV, W 얘네들이 다 정의가 되면 이 위치에서의 유체는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현상을 겪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모든 필드, 모든 X, Y, Z 코디네이트에 대한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프레셔, 덴시티, 템퍼러처 필드, 스칼라 필드를 정의할 수가 있게 되고, UVW로 이루어진 벨로시티, 벡터 필드를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그 값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만약에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는, 유체학에서 내가 설명했던 거는 스테디 스테이트, 정상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를 만약에 가정할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 보는 것 같이 t라는 어떤 변수가 그냥 상수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다 날려서 P로 T, U, V, W가 각각 X, Y, Z에 대해서만 정의되는 함수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4 Continuity Equation인데 요거는 학생들이 아마 유체학 시간에 배웠으니까 눈에 좀 익을 거예요. Continuity Equation의 인테그랄 폼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이 디퍼런셜 폼은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것을 좀 익숙한 느낌으로 받아들일 것 같은데, Continuity Equation의 물리적인 정의는 어떤 유체가 이렇게 필드 내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 때 유체의 입자들, 유체의 질량, 유체 입자의 질량은 새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물리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조건을 설명하기 위한 이퀘이션이 Continuity Equation 또는 그 Mass Conservation,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은 질량 보존 법칙, 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트롤 볼륨이 있고, 요 컨트롤 볼륨을 감싸고 있는 컨트롤 서피스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시간에 따른 요 컨트롤 볼륨 내에 유체 질량의 변화량은 같은 시간 동안 요 컨트롤 서피스를 들어오고 나가는 유체 질량의 합과 같다라는 것이 요 인테그랄 폼으로 정의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요게 컨트롤 볼륨에 해당하는 텀이고요. 이게 컨트롤 서피스에 대한 텀이고, 아까 얘기했던 같은 시간 동안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그 유체의 질량을 매스 플로우 레이시라고 부르고 요렇게 표현합니다. V 벡터에다가 ds 벡터의 어떤 내적이라고 표현을 했고, 여기서 말하는 ds 벡터는 요 표면에, 그러니까 요 컨트롤 볼륨의 바깥 방향으로 정의가 되고, 그래서 아마 기억을 할 거예요. 인쪽, 그러니까 그 유체가 컨트롤 볼륨으로 들어온 쪽에서는 v 벡터랑 ds 벡터를 내적을 하면 음수 값이 되고, 그 다음에 나가는 방향에서는 v 벡터랑 ds 벡터를 내적했을 때 양수 값이 된다 라고 해가지고, 이쪽 부분은 마이너스, 이쪽 부분은 플러스 부분을 붙여가지고 정의했던 적이 있어요. 학생들이 기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그때 배웠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그 다이버전스 CRM을 중간중간에 쓸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쓰게 되는데, 요 부분이 지금 서피스 인테그랄로 정의되어 있잖아요. 요 서피스 인테그랄을 다이버전스 CRM을 이용해서 볼륨 인테그랄로 변환을 하게 되면 요 부분도 볼륨 인테그랄에 대한 내용이고요. 요 부분도 볼륨 인테그랄에 대한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 텀이랑 요 텀을 그냥 한데 묶어가지고 볼륨 인테그랄 안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요거랑 요 앞에 있는 요 인테그랄 부분이랑 dv 부분을 날리면 그냥 요렇게 표현이 됩니다. 라운드 t, 라운드 로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부분이 요렇게 들어와서 바로 디퍼런셜 폼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그냥 인테그랄 폼에서 다이버전스 CRM을 이용해가지고 서피스 인테그랄을 볼륨 인테그랄로 바꾸고, 볼륨 인테그랄 내부에 있는 요 안에 텀들만 쭉 빼면은 이런 식으로 디퍼런셜 폼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의 인테그랄 폼과 디퍼런셜 폼을 정의를 했고요. 다음으로 2.5 모멘텀 이퀘이션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처럼 인테그랄 폼이 있고 디퍼런셜 폼이 있었어요. 그때 예측학 되었던 걸 상기해 보면. 그리고 모멘텀 이퀘이션의 물리적인 원리는 어떠한 컨트롤 볼륨이 느끼는 힘, 포스는 컨트롤 볼륨을 들어오고 나가는 모멘텀의 시간 변화율과 같다라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 모멘텀 이퀘이션을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익히 들었었던, 그리고 유책학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렵다는 나비의-스톡스 이퀘이션이 됩니다. 인테그랄 폼으로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퍼스트 텀이 오른쪽에 있고, 그 다음에 time rate of the change of momentum term, 그러니까 모멘텀 변화의 시간 변화율 텀이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를 들면 컨트롤 볼륨이 느끼고 있는 서피스 포스, 그리고 컨트롤 볼륨이 가지고 있는 바디 포스, 그리고 요 부분은 앞에서 얘기했었던 요 서피스 포스는 표면에 작용하는 프레셔에 대한 그 항이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똑같이 서피스에 작용하는 포스인데 요거는 비스커시티, 그러니까 점성에 의한 프릭션, 점성에 의한 비스커시티에 의한 텀이 되고, 조금 되게 복잡하게 저기가 됐었어요. 아무튼 그런 텀이고,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앞에서랑 마찬가지로 그 컨트롤 볼륨 내에 들어오는 모멘텀의 시간 변화율,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컨트롤 서피스를 통과하는 모멘텀의 양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되는 것이 모멘텀 이퀘이션의 인테그랄 폼이었고, 요러한 나비의-스톡스 이퀘이션을 컴퓨터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요거는 그 실린더고요. 실린더 뒤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이렇게 유체가 움직이고 있는 이런 유동들을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내가 그 유체학 시간에 설명을 했었고, 사실은 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부분, 그러니까 컴퓨테이셔널 플루이드 다이내믹스, CFD라고 부르는 이러한 내용은 우리 책의 2.17의 2절에 가면은 내용이 잠깐 설명되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 수업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요 챕터를 한번 찾아봐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좀 더 전문적으로 요 CFD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 교과서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랑 마찬가지로 인테그랄 폼을 디퍼런셜 폼으로 바꿀 수가 있고, 디퍼런셜 폼을 바꿨을 때 X방향, Y방향, Z방향으로의 모멘텀 이퀘이션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그냥 이전에 유책학에서 디라이브 했던 그 내용들을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얘기를 했지만 오일러 이퀘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요 디퍼런셜 폼의 그 스페셜 케이스로 스테디 가정을 먼저 하고요. 스테디 가정을 해서 요 앞에 있는 타임 데리버티브 텀들을 다 날리고, 인비시드, 그러니까 비점성 부분을 가정을 해서 이렇게 그 비스커스 부분을 날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볼륨이 느끼는 바디 펄스가 없다. 유체입자가 느끼는 바디 펄스가 없다라고 가정하고, 요 틈을 다 날려서 요 중간에 있는 요 텀들만
정의를 하는 것, 요 틈 등을 가지고 정의를 하는 것이 오일러 이퀘이션이라는 그 항이었어요. 그 오일러 이퀘이션이라는 수식이었어요. 그래서 오일러 이퀘이션은 기본적으로 모멘텀 이퀘이션의 어떤 특수한 케이스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 오일러 이퀘이션은 이렇게 디퍼런셜 폼으로 정의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인테그럴 폼으로 정의되어 있는 오일러 이퀘이션도 있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요거 요 텀 날리고요. 타임 데리베티브 텀 날리고 인비시드라서 비스커스 텀 날리고요. 그 다음에 바디 펄스 없다고 날리고 해서 요 두 텀만 가지고 오면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 기준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정도를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6 같은 경우는 그냥 모멘텀 이퀘이션의 어떤 한 적용 사례인데요. 이거 학생들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유치학과 기말고사 때 내가 기억하기에는 기말고사 중간고사였나요? 그 시험 때 시험 문제를 한번 냈었던 거거든요. 그때 내용이랑 동일한 내용이에요. 중간에 이렇게 에어포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스트림이 그냥 이렇게 동일한 속도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러한 유동이 그 에어포일 지났을 때, 에어포일 이렇게 지나서 흐를 때 뒤에서 에어포일 뒤쪽에서 발생하는 벨로시티의 어떤 형태, 모양은 이쪽 부분은 속도가 거의 제로에 가깝고 비스커시티 때문에요. 그 에어포일을 지나는 에어포일을 지나는 유동이 그 표면에서의 비스커시티 때문에 속도가 제로가 되는 그러니까 제로가 되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에어포일에서 가까운 이쪽 유동에서는 거의 속도가 제로인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점점 그 위쪽으로 올라가거나 위쪽으로 내려가서 점점 이런 프리스트림의 속도에 가까워지는 이런 현상을 가졌을 때 이렇게 컨트롤 볼륨을 하나로 정의를 하고 이 컨트롤 볼륨에서 정의된 모멘텀 이퀘이션을 가지고 드래그를 계산해라 이런 식으로 내가 그 시험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요거는 사실은 모멘텀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실제로 에어포일이나 아니면은 삼천 날개에 대한 드래그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뭐 나사나 이런 데서도 쓰이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그때 시험 문제로 출제를 했었고, 마찬가지로 이 책에서도 그 모멘텀 이퀘이션의 실제적인 사용 예로서 이렇게 2차원 에어포일의 드래그를 모멘텀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해서 2.6장을 따로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해를 못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이해를 한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 2.6장을 한번 읽어보면요, 조금 더 내가 그러니까 교수님이 어떤 의미로 이런 거를 요 문제를 출제하셨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실용적으로 모멘텀 이퀘이션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3주차 그 항공역학, 공기역학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아마 공식적으로는 다음 주까지 비대면 강의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비대면 강의를 다음 주까지 진행을 하게 될 거고, 뭐 경우에 따라서 조금 더 연장이 된다고 하면은 그 이후로도 계속 비대면 강의, 이런 식으로 동영상 강의 형태로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요 수업까지 해가지고 한 번에 실시간 강의, 웨비엑스를 통한 실시간 강의를 한 번 했었고, 두 번의 두 번의 동영상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 동영상 강의가 학생들 입장에서 그렇고 내가 진행한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학생들 입장에서 이렇게 내가 강의를 찍어서 올려놓으면
학생들이 원할 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돌려보기 시도 할 수도 있고, 뭐 복습할 때도 훨씬 편한 내용이 있을 거고요. 내 입장에서는 요 교환을 준비하는 어떤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뭐 말 실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동영상이 조금 더 편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비대면 강의가 얼마만큼 더 길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비대면 강의는 이렇게 동영상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3주차 수업을 마무리하고 지금까지 수업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